안녕하세요. 김중구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은퇴 지식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어, 리스크 전문가로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노화는 노년하게 나오는 개념인데 이것을 제가 약간 변형해서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노화란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나의 삶의 핵심 요소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시적이지 않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인 위험을 관리하고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이 내 삶의 주관자로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긍정 심리학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으면 이 나머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몇 줄에 몇 줄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사전에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전에 인식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삶의 핵심 요소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직업이라든가 가족 또는 사회적 연대, 재정 이런 삶의 핵심 요소들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다시 피드백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그 순환적인 과정을 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개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보면 죽을 때까지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관자로 사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삶의 핵심 요소 중에 6개를 고른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셋 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직업과 전문성, 재정, 그리고 건강, 취미, 사회관계, 가족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선택된 핵심 요소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6가지 핵심 요소로 보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삶의 핵심 요소 간에는 아주 긴밀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일에만 몰두하다가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죠. 또 너무 취미 생활에만 몰두하다가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6가지 핵심 요소 간에 긴밀한 밸런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삶의 핵심 요소는
우리 나이나 건강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노년기에 우리가 흔히 네 가지 고통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네 가지 고통이라는 것이 병고, 아픈 것과 무의고, 할 일이 없는 것과 고독고, 외로운 것과 빈고, 가난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기 노년기의 고통이기 때문에 후기 노년기의 삶의 핵심 요소는 그러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삶의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이 매우 중요한 이 시기의 삶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우리 2025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30년 동안 나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금 70이라면 2030년 즉 5년 후에는 75세가 되고 또 10년 후에는 80세가 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평균 수명 내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수명이 100세 정도라고 한다면 2055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아들의 나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내가 100세 될 때의 나이, 두 번째 아들의 나이,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내가 100세 될 때의 나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라이프 스테이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은퇴 후의 삶의 단계인데 첫 번째가 활동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은둔기인데 은둔기도 초기 은둔기, 중기 은둔기, 말기 은둔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피간호기 단계입니다. 물론 이 활동기, 은둔기, 피간호기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자립주거 형태라든가 생활보조주거라든가 케어홈 에서의 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이보다는 건강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이제 90대가 됐을 때 우리 아들도 이미 노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수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이 같이 노년기를 보내는 그런 노노 세대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미래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그 불확실한 상황 중에서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와 국제 정치와 같은 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변화가 나에게 미칠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구 구조는 이제 지금 그 합계 출산율이 0.27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60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인구 비율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위험이 대해서 나에게 닥칠 것이냐? 자, 우선 우리가 연금의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고 그 받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즉 아파트 예를 들면 이 아파트의 가치도 가격도 인구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케어를 받아야 될 시기에는 장기 요양보험의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 요양보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나에게 미치는 위험이 매우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화는 경제 위기는 반복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은 나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 주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 시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기대 수익률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정치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이 유럽처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에는 통일은 아니더라도 돈과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서 한국은 내수 시장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개방되면서 북한의 개발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지수인 금리나 환율, 주가의 변동성을 매우 크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됨으로 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그 영향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테이블을 근거로 만약에 매년 3% 정도의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에 그 경우에 내가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이며 그리고 내가 나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로 상승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본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또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반비례하고 생활비는 시간과 물가 상승률에 정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돈이 100%라면 그것이 3%의 물가 상승률이 일어날 경우에 10년 후에는 이것이 74%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5년 후에는 64%가 되고 그리고 30년 후에는 41% 그러니까 절반보다도 더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부부가 지금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있다면 이 생활비가
이 400만 원 생활비로 살아가는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년 후에는 623만 원이 필요하고 30년 후에는 97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수입이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480만 원인데 이 수입이 매년 1.5%씩 상승한다고 예상했을 때 15년 후에 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 시기 이후를 대비해서 추가로 어떤 그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때 들어올 현금 유입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비용과 지금 들어오는 수입과 앞으로 15년 후에 내가 추가로 만들 수입 재원을 합했을 때 현금 흐름이 이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80만 원이 매월 남는데 요게 이제 53만 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요때는 추가로 내가 300만 원의 현금 유입을 마련하니까 또 320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우리가 3%로 이제 가정을 했는데, 근데 요즘 같으면 물가 상승률이 3%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5%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가치는 5%의 물가 상승률이 매년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5년 후에는 48%가 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5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400만으로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15년 후에는 837만 원이 필요하고 30년 후에는 1700만 원이 필요한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 수입은 1.5% 매년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10년 후부터 현금 유입이 되도록 계획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그 현금의 과부족이 나타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5% 물가 상승이 30년 동안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약간 그 무리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라는 것은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5% 정도의 물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예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제목을 공공 부분의 정책 변경 위험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이 사진은 제가 2016년에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직접 찍은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은퇴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스는 2012년에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스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재정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데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정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국가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금융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급격하게 축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0%의 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자들이 이렇게 쓰리통을 뒤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77세에 은퇴한 약사는 이러한 상황을 비관해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산티그마 광장에서 어느 날 아침에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데 이건 뭐냐? 공공부문의 정책 위험이 노년기에 은퇴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가장 끔찍한 그런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경제 위기는 반복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보시죠.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쳐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코로나 상황이 닥쳤고 그리고 2021년에는 금리가 3배씩이나 오르는 그런 고금리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대략 그 주기가 10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예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다음 경제 위기는 무엇 때문에 발생할 것인가? 저는 북한과 관련된 이슈, 예를 들면 북한이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북한과 남한 간에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엄청나게 폭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제일 먼저 연금에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는 연금뿐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부문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이제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연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이미 적립금은 고갈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그때는 연금을 내는 사람만 있었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는 연금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겁니다. 그게 연금 적립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면서 먼저 이 적립금에서 연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적립금이 이미 고갈된 것, 이미 수년 전부터 고갈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매년 막대한 국고지원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지금은 이 적립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고 국민연금이 매년 지금 받아가는 그 사람들의 전체 금액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전체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적립금은 현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50년이 되면 이렇게 모아둔 적립금이 이제 완전히 고갈되고 그때는 이제 매월 국민연금은 무슨 돈으로 지불하냐 하면 그때 가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매월 낸 그 연금을 가지고 받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준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완전 부과 방식이라는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부분 부과 방식의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갈 후에는 완전 부과 방식으로 연금 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내는 사람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완전 부과 방식 하에서 충분한 연금 재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학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뭐 2047년이나 뭐 이쪽 내외로 적립금이 고갈되는 걸로 지금 계산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인구가 줄고 학력 인구가 줄고 하니까 폐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국공립보다는 사립 학교라든가 사립 대학교가 먼저 폐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교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 폐교 당시에 그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아도 바로 사학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학연금의 그 고갈 예상 시기를 이 시뮬레이션 시기인 2047년보다 훨씬 앞당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연금 계획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연금 계획은 여러 번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통합 팽창을 통해서 화폐 가치를 감액 조치하는 그런 은밀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이게 통합팽창이 일어나면 물가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이 연금을 줄인다든지 또는 통합팽창을 통해서 지도세도 모르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은퇴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은퇴 지식인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그 그리스 약사, 은퇴 약사가 자살한 사례에서 보듯이 특히 은퇴 지식인들은 이런 위험에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산 사람들은 어차피 어렵게 살아요. 근데 어렵게 살지 않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보시죠.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표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5,17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항아리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60세 사이인 사람이 2024년에는 약 30%가 됩니다. 그리고 그 30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이 노년층이 되잖아요. 그때 80에서 99세의 사람들의 비율이 30%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령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거, 그것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연금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적립금과 매월 납입금을 합해서 사용하는 부분 부과 방식인데, 이게 이제 완전 부과 방식,
즉 적립금은 이미 고갈되었기 때문에 완전 부과 방식 연금 제도로 변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연금 납부자 비중은 72%인데 이제 앞으로 이게 51%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완전 부과 방식의 연금 제도로 변환했을 때 연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자체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통합행장을 통해서 화폐 가치를 감소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가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